인간이 기록한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파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국가 간 분쟁을 넘어서서 전 지구를 화염 속에 밀어넣은 대격변이죠.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문명 자체가 뿌리 흔들렸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인류 최대의 비극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1차 대전의 참혹한 마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승전국들은 패배한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게 견디기 힘든 처벌을 가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여러 조각으로 분할됐고 오스만 제국 역시 해체의 운명을 맞았습니다. 특히 독일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떠안게 됐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컸냐면 당시 독일 국민들 대부분이 불공정하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지불해야 했던 배상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4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은 소중한 식민지들과 본토 영토 일부까지 빼앗겼습니다. 새롭게 독립한 폴란드와 승전국들이 이 땅들을 나눠 가졌죠. 이런 가혹한 조치들은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복수심과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일은 파탄 직전의 상황에 몰렸죠. 과도한 빚더미와 제어 불능의 물가 상승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1919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경제적 고통은 일반 시민들의 삶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고 사회 전반에 불안정이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이 위기를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화를 키웠죠. 지폐를 무작정 인쇄하다 보니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재앙이 독일 전체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1914년부터 1923년 11월까지 마르크화의 가치가 무려 1조 배나 폭락했다고 하니 상상이 되시나요?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손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하루에 2번씩 임금을 받아야 했고 받자마자 바로 물건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독일 국민들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중산층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연금 생활자들은 거리로 내몰렸죠.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독일 정부는 극단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해서 물가 상승을 멈추고 경제를 어느 정도 되살려 놓았습니다. 새로운 화폐인 렌텐마르크를 도입하고 긴축 정책을 펼친 결과 초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고 독일 경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29년에 터진 뉴욕 월가의 대폭락이었죠. 20세기 최악의 경제 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났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실업률은 30%를 넘어섰고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정치적 혼란만 가중되었죠. 이런 상황을 틈타서 극우와 극좌 세력들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하게 약해진 독일에서 1933년 민족주의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한 거죠. 1차 대전 이후에 혹독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독재 체제는 국가를 완전히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사력을 재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일어를 쓰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치는 또한 유대인과 다른 소수 민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독일의 모든 문제가 그들 때문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아우토반 건설, 군수산업 육성, 재무장 정책 등으로 단기간에 경제 상황을 개선시켰죠. 이런 정책들이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히틀러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승전국 쪽에 서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후 얻은 영토가 기대에 못 미쳐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죠. 1922년부터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독재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는 고대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구호 아래 팽창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탈리아는 식민지 확장 정책에 나서면서 에티오피아와 알바니아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은 점차 가까워지면서 훗날 추축국 동맹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3년간 계속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국제의용군이 지원하는 공화정 정부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이끄는 민족주의 진영이 맞서 싸웠는데 프랑코 쪽은 이탈리아와 독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실험해 보면서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독일의 콘도르 군단은 게르니카 폭격 같은 무차별 공습 전술을 시험했고 이는 나중에 전 유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아시아 쪽을 보면 일본이 팽창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만주국을 세워 괴뢰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죠. 중국에서 벌어진 내전 상황을 틈타서 새로운 영토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본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일본군은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난징 대학살 같은 참혹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전쟁의 그림자가 세계 곳곳에서 짙어지고 있었던 셈이죠. 국제연맹은 이런 침략 행위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점차 무력한 기구로 전락해 갔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결국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국제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힘을 기른 독일이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는데 현지 나치당의 지원을 받아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졌습니다. 1938년 3월 12일 독일군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으면서 안슬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병 후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 서부의 수데텐란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300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히틀러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위협했고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서방 열강들은 결국 미넨 협정을 통해 이를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 전체였습니다. 1939년 3월 독일군은 체코를 완전히 점령하고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을 설치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독일의 위성국이 되었고 헝가리는 외교적으로 독일에 더욱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유럽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독일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 지역까지 점령한 독일은 이제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협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럽을 분할하자는 비밀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죠. 이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을 넘으면서 폴란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9월 3일 독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의 지역적 분쟁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곧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전격전 전술 앞에 폴란드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9월 17일에는 소련군도 동쪽에서 폴란드를 침공했죠. 양쪽에서 협공을 당한 폴란드는 한 달도 못 되어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독일과 소련은 미리 약속한 대로 폴란드를 둘로 나누어 차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독일군 주력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서방의 연합국들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가짜 전쟁 또는 안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양측이 서로를 경계하면서
대규모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프랑스와 영국은 노르웨이를 통해 독일 산업에 필수적인 스웨덴산 철광석의 공급 루트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먼저 이 계획을 눈치채고 1940년 4월 9일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동시에 침공해버렸죠. 이른바 베저위붕 작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침공 작전에서 독일은 처음으로 공수부대를 대규모로 투입했습니다. 덴마크는 하루 만에 항복했고 노르웨이도 2달 정도의 저항 후 독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북해와 대서양으로의 출구를 확보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철광석 공급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독일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점령했습니다. 히틀러의 새로운 군사 전술인 전격전이 위력을 발휘한 거죠. 기계화된 부대와 공군의 긴밀한 협조로 적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집중적이고 신속한 고강도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주력은 아르덴 숲을 통과해서 프랑스로 진격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이 1차 대전 때와 같은 경로로 벨기에를 통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기습을 당한 것이죠. 이런 독일군의 무서운 능력 앞에서 영국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덩케르크에서 간신히 본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6월 14일 독일군은 결국 파리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빛의 도시 파리가 나치 깃발 아래 놓이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죠. 프랑스군이 완전히 패배하면서 6월 22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히틀러는 1918년 독일이 항복한 바로 그 열차 안에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북부와 대서양 연안을 직접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과 식민지들은 BC에 새로 설치된 페탱 정부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직접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도 프랑스 식민지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모든 프랑스 식민지가 순순히 BC 정부를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프랑스 식민지와 벨기에령 콩고는 연합국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런던에는 이미 여러 망명 정부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샤를 드골 장군이 자유 프랑스를 조직해서 나치 독일에 맞서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드골은 런던 BBC 방송을 통해 프랑스는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브라자빌이 자유 프랑스의 수도로 정해졌죠. 이렇게 프랑스는 사실상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독일과의 비밀 협정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은 발트해 연안 3개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로부터 베사라비아와 북부 코비나를 빼앗았죠. 소련은 이 지역들을 자신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면서 서쪽 국경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1940년 9월 27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손을 잡고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하면서 추축국 동맹을 공식적으로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팽창 정책을 지지하고 연합국에 맞서 협력하기로 약속했죠. 영국은 이제 홀로 나치 독일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영국 자치령과 식민지들이 전쟁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이 영국을 지원했고 인도도 영국의 전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공세 앞에서 영국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탈리아 식민지들과 연합국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와 동아프리카의 상당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영국군이 이집트와 수단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이 새로운 전장으로 변해갔죠. 유럽에서는 1940년 여름부터 독일이 영국 본토 공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되었는데 독일 공군은 영국의 공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부딪혔죠. 영국 도시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계속됐지만 독일은 끝내
영국 본토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런던 대공습으로 알려진 블리츠 기간 동안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지만 영국 국민들의 저항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영국 침공 계획인 바다사자 작전을 무기한 연기하고 전략을 바꿔서 소련을 침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쪽의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손에 넣으면 영국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는 히틀러가 내린 최악의 전략적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소련 침공 계획이 이탈리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리스 침공에 실패해서 연합군에 밀려나는 바람에 독일이 도와줘야 했거든요. 무솔리니의 무모한 모험이 히틀러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차례로 추축국에 합류한 후 1941년 4월 독일군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열흘 만에 항복했고 그리스도 한 달 정도 저항한 후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로써 발칸반도 전체가 독일의 세력권 아래 들어갔죠.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항 운동이 조직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파업과 시위를 벌이거나 추적받는 사람들을 숨겨줬죠. 일부 그룹들은 연합국을 위해 첩보 활동과 방해 공작을 펼치거나 지하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동유럽에서는 게릴라 부대들이 추축군을 괴롭혔습니다.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에서는 공산주의 저항 세력과 왕정주의 그룹들이 독일군과 싸우면서 동시에 서로 대립하기도 했죠. 폴란드에서도 바르샤바 봉기 같은 대규모 저항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은 나치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을 가차없이 탄압했습니다. 게슈타포와 SS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색출해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들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1944년 7월 20일의 폭탄 테러 시도가 가장 유명하지만 히틀러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추축국 군대는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350만 명의 독일군과 동맹국 군대가 2000km에 걸친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죠. 이제 소련은 사실상 연합국 진영에 합류하게 됐죠. 스탈린은 처음에 독일의 침공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인 후에는 전 국민을 동원해서 조국 방위 전쟁에 나섰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참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독일군이 동쪽으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련군은 초기에 큰 타격을 받았고 수백만 명의 포로가 독일군 손에 넘어갔죠. 키예프, 민스크, 스몰렌스크 같은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소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국들은 이란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회랑이라는 보급로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랜드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소련에 대량의 군사 물자와 식량이 공급되기 시작했죠. 이런 외부 지원이 없었다면 소련이 버텨낼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독일군이 레닌그라드에 도달해서 872일간 계속될 도시 포위전을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닌그라드 포위전은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도시 포위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굶주림과 추위, 질병과 싸우며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더 남쪽에서는 독일군이 모스크바 문턱까지 다가왔지만 혹독하고 치명적인 러시아의 겨울을 만났습니다. 독일군은 겨울 장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에 큰 피해를 입었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서 독일군의 진격이 멈춰섰습니다. 전선 뒤쪽에서는 SS 부대와 아인자츠그루펜이 슬라브족과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었죠. 나치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동유럽 주민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점령을 넘어선 인종 절멸 전쟁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했습니다. BC 프랑스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였죠. 이로써 일본은 동남아시아 침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되었고 서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팽창 정책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석유와 철강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특히 석유 금수 조치는 일본 경제와 군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죠. 미국 내 일본 자산도 동결되면서 양국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새벽 진주만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죠. 대규모 공중 폭격으로 미 해군 함대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습니다.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큰 손상을 입었고 2,400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연합구편에서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12월 8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이라는 유명한 연설과 함께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죠.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태평양 전선에 주력을 집중했습니다. 진주만 공격의 충격 때문에 일본에 대한 보복이 우선순위였죠. 동시에 독일의 공세에 계속 맞서 싸우고 있는 소련에 대한 지원도 계속했습니다. 랜드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양의 무기와 물자가 소련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본은 태평양에서 새로운 영토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필리핀,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 홍콩 등이 연달아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죠. 불과 6개월 만에 일본은 서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점령지에서 일본군은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학살 외에도 일본은 1천만 명의 중국 민간인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이들은 군사시설 건설, 광산 작업, 농업노동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인류 역사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약 7천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핵무기의 사용으로 현대 전쟁의 양상과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며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유엔의 창설로 국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었고 식민지 해방과 인권 의식의 확산으로 현대 세계 질서의 기초가 마련된 계기가 되었습니다.